오페크의 감산 여파로 올겨울 국제유가는 배럴당 25달러, 휘발유 값은 갤런당 15 내지 30센트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오페크와 러시아가 감산을 결정한 데 대해 카르텔 부수기 법안들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다카 정책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겨 갱신 연장 신청은 계속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30%가 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장기 환자들의 25%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 여파로 올겨울 국제유가는 배럴당 25달러, 휘발유 값은 갤런당 15 내지 30센트나 다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제유가는 현재 90달러 안팎에서 110 내지 115달러로 급등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이미 급등한 서부와 중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30센트나 오르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류 수요의 감소로 기름값이 더 떨어져 물가 잡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여파로 급등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는 1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씩 감산하게 됩니다. 그 여파에 대해 유가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제유가는 배럴당 25달러, 휘발유 값은 갤런당 15 내지 30센트나 대폭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6일 현재 영국 브렌트유는 94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8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올 연말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르고 내년 3월 말에는 11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펙 플러스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이 나오자 기존의 인상폭보다 10 내지 15달러를 더 오를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미국 내 휘발유 값도 감산 여파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수석 연구원은 이번 감산 여파로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15 내지 30센트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월 14일 최고치였던 5달러 2센트까지 치솟았으며 그 후 98일 연속 하락했다가 최근 보름째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6일 현재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3달러 88센트로 하루 만에 4센트나 올랐으며 일주일 전보단 근 10센트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금년간 4달러를 넘어서 최고치였던 5달러대로 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휘발유 값을 보면 워싱턴 DC는 3달러 75센트, 메릴랜드 3달러 57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37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와 중서부 일부는 이미 다른 요인으로 휘발유 값이 급등해 있어 오히려 인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패트릭 드한 수석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유시설 6곳이 정비 관계로 감산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오레건주 등 서부 지역의 휘발유 값은 이미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휘발유 값은 6달러 42센트이고 상당수 지역에선 7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하이오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중서부 일부의 휘발유 값도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정유 시설들이 정상화되면 휘발유 값이 다소 내려가거나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오페크와 러시아가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한 데 분개해 카르텔 부수기 법안들을 일제히 추진하는 등 석유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에도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더 방출하고 오페크 플러스의 유가 통제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을 연방 의회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으로 불경기 위험이 높아지고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서 오페크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하자 분노를 표시하고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증산을 요청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에너지난을 초래한 러시아와 손잡고 감산을 결정한 데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조치들은 미국이 오페크 플러스와의 석유전쟁, 나아가 경제전쟁, 외교전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10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연장해 11월에도 1,000만 배럴을 더 풀어 200만 배럴 감산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둘째,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페크와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통한 유가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심 법안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오페크 카르텔의 유가 통제를 차단할 수 있는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20년 이상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배합권의 만류로 법제화되지 못해온 노페크 법안이 곧 재추진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에이미 클로부처, 공화당의 찰스 크레슬리, 마이클 리 상원의원 등 법사위 지도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노페크 법안이 채택되면 미 법무부가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을 통한 유가 통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승소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가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오페크 책임 법안을 재상정했는데 인위적 감산 시 오페크 회원국들을 WTO에 제소하고 미국이 생산과 가격 담합을 끝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의 톰 말리노위스키 연방 하원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요청과는 정반대로 러시아 편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미군들과 무기를 철수시키도록 요구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석유전쟁, 경제외교전쟁 선언으로 오페크 플러스가 전면전에 나설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으려 할지에 따라 향후 지구촌의 에너지와 경제가 갈림길에 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미래 환경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 북동부주들이 연합해 운영하는 탄소 배출권 제도에서 버지니아주가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화당이 기후변화 대책에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가 지역 온실가스 감축 협약 RGGI 탈퇴 절차를 가시화하자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GGI는 2012년 발효된 지역 협약으로 RGGI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주정부별로 상한 범위 내에서 발전 부문 대상의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대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발전시설이 이산화탄소의 95%를 배출하는 포괄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11개 주가 참여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연간 2.27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2017년 랄프 노덤 주지사가 당선된 이후 처음 이 협약에 가입했는데 협약에 따르면 2014년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 9,100만 쇼트톤을 기준으로 주에 따라 할당된 배출 총량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가입한 버지니아는 기한 내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협약에 의하면 발전소별로도 배출량이 할당돼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발전소 등으로부터 배출 권리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도미니언 파워가 외부로부터 배출 권리 구매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가입 가구의 전기요금에 전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탄소 배출권 조정이 이뤄졌으며 한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 기업위원회는 2045년까지 RGGI가 지속된다면 버지니아 주민의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액은 3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RGGI 폐기를 위한 법안에 실패했지만 영킨 주지사 취임 이후 동력을 얻어 지난달 말 주정부 산하 대기오염 통제위원회 APCB를 통해 RGGI 탈퇴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61명은 즉각 반발에 나서 주지사와 APCB에 서한을 보내 주정부의 무모한 시도를 비난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경 재앙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는 주의회의 비준을 받은 RGGI를 행정부 독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영킨 주지사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협약에서 당연히 빠져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탄소 배출권 경매로 얻은 수익을 홍수 대비 및 전기요금 인상 보상금으로 지불해왔기 때문에 탈퇴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이 아닌 다른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RGGI가 단순 세금이 아닌 탄소 배출량도 줄이면서 세금도 거두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가격 인상폭에 대한 충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찾아보기 힘든 데 비해 미국은 주지사가 바뀜에 따라 배출권 시스템에서 탈퇴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과연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다카 정책의 새 규정을 10월 31일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 항소심의 결정으로 일단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카 혜택을 받아온 한인 만여 명을 비롯한 80만여 명은 갱신은 계속 허용하지만 신규 신청까지 재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자라온 서류 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다카 정책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다카 정책을 유지하고 신규 신청은 안 되지만 갱신 연장 신청은 계속 허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본 하급심인 텍사스 연방지법의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의 새 규정이 10월 31일 발효되는 만큼 일단 유지시키고 갱신 신청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2년짜리 워크퍼밋을 이용해온 드리머 80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계속 갱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지법의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이므로 아직 신규 신청은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신규 신청도 가능하도록 새 규정의 최종안을 8월에 발표하고 10월 31일 발효시키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정책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되면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학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 조치를 모색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정은 갱신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신규 신청길도 다시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신규 신청은 재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옹호단체들과 민주당 진영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드림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성사시켜야 항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10,000명에 달하고 있고 그중에서 최종 승인자 9,000명과 여러 번의 갱신자 24,000명을 합해 연 인원으로는 34,000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이용해왔습니다. 현재 만료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효한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1만 6천 명 중에 절대 다수인 49만 6,700명은 멕시코 출신이고 2위는 엘살바도르 2만 3,800명, 3위 과테말라 1만 6천 명, 4위 온두라스 1만 4,8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30%가 3개월 이상 증상을 겪는 롱 코비드에 시달리고 장기 환자들의 25%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롱 코비드, 즉 코로나 장기 환자들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유례없는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 중 3명당 1명꼴로 롱 코비드, 즉 장기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상생활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CDC가 미 전역에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 29.6%가 코로나 증상을 3개월 이상 겪고 있는 롱 코비드, 장기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장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힌 비율은 15%로 나타나 롱 코비드 환자였다가 절반은 회복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4명당 1명꼴인 25.1%는 롱 코비드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3개월 이상 겪고 있는 증상들은 만성 피로는 기본이고 호흡곤란, 인지장애 등인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 가운데 수백만 명이 아예 일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DC에 앞서 발표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 장기 코로나 환자 중에 증세가 심한 20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평균 300만 명이나 일을 못해 노동력에서 제외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40, 50대, 성별로는 여성,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라티노와 흑인이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고통을 겪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감염 후 롱 코비드를 겪는 장기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 50대가 33.9%, 40대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35.1%로 남성의 23.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라티노가 33.2%로 가장 높았고 흑인이 29.6%, 백인이 28.7%로 엇비슷한 반면 아시아계는 1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